네이버에서 일단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가는 방법이 나와요. 뭐 밑으로 내리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왼쪽 부분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 확인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녹화 방송은 이쪽 화면에 방송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이 주식 방송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방송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윤정두 선택하셔서 윤정두 검사 이렇게 하면은 유료 방송과 무료 방송 이렇게 겹쳐져 있죠. 무료 방송 쪽을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교육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교육이 있으니까 이 교육들 참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번 달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3기 교육생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뭐 거들어 드리지도 않았는데 32분 이상이 신청을 하셨어요. 인원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교육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다 받으시고 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8시간 교육이잖아요. 여기에 8시간을 더 드립니다. 8시간이 아니라 4시간. 4시간은 이거는 이제 실시간 방송 뭐 채팅방 교육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2월 19일 날 4시간 교육해 드린 변동성 매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변동성 당장 변동이 크게 확장될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의 기준에 4시간 교육 동영상과 교육 교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캔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과 실전 내용 그 하나면 고점 저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차익 실현까지. 그리고 검색기에 대한 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기가 3월 중으로 출시가 돼요. 빠르면 20일 전후, 늦으면 이제 3월 말경에 나오는데 일단 4월 1일 날 요 검색기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부분은 10분에서 최대 20분 전후 정도까지만 강의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강의가 아니라 소규모로 하는 이유는 강사가 윤정두 그리고 이다운 연구원, 뭐 이용철 연구원, 그 다음에 DB증권 쪽에서 증권사에서 한 분이 나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주요한 내용은 검색기에 대한 사용 방법이에요. 검색기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종목군 매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 고점 차익 실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검색기 내용 PC 버전도 좀 오픈해 드릴 건데 그날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PC 버전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저도 어려운 결정인데 왜냐면 MTS 핸드폰 모바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는데 PC 버전 같은 경우는 막지를 못하거든요. 한 번 드리면 그 수식을 계속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오겠죠. 변화가 오게 되면 수식을 조금 바꿔야 되긴 합니다만 뭐 수식을 안 바꾸더라도 그 한번 나눠드리는 그 기준에서 일정 범위 다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PC 버전을 드리는데 그냥 PC 버전이 아니라 거기서는 매수 그리고 매도의 신호가 뜹니다. PC를 딱 켜놓고 있으면 계속 매수와 매도 지니까 또 퇴출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진입 시점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간에 나오는 시점이 둘 다 나옵니다. 그리고 못 보고 있더라도 수식이 형성이 되면 종목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그 MTS에 대한 조작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스탑로스 기능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배우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고점을 찍고 1.5% 3% 밀리면
차익 실현해줘. 그런 기능까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편입은 설정을 못 해드려요. 편입은 매수에 편입은 못 해드리는데 편입하고 난 종목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9,000원에 편입했는데 10,000원 목표 주가 거기에 넣어두는 그 기능도 있고 두 번째는 10,000원에 편입을 해뒀는데 목표 주가를 10,000원에 설정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10,000원을 못 넘기고 꺾여 내려왔을 때 그럴 때에 그러면 8,000 뭐 9,500원에 차익 실현해줘 이런 기능 또 10,000원을 설정했는데 10,000원을 치고 넘긴다 그러면 거기에서 목표 주가 상향하는 방법 그러면은 볼일 보시다가도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도 뭐 개장초나 혹은 좀 틈이 되시거나 또 기존 물량이 있으실 때 그럴 때에 그냥 단순한 목표 주가 설정이 아니라 수익 보존의 전략도 꾸리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그날 6시간 교육 때 거의 1대1로 알려드릴 거예요. 강사가 4명 그리고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최대 20분 전후 정도 되시니까 6시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강연회 이후에 일요일 날까지도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써 이미 VVIP 회원님들은 10분 가까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노출 안 해드린 조금 전에 그 매매 전략이나 PC 버전에서의 신호 이 부분까지 오픈이 되면 아마도 신청 인원이 좀 더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안내해드리고 오늘은 SVB 지금 뭐 파장이 좀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제 경험치를 들으시는 거고 그 예측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가장 그 주류의 의견은 항상 보면 이제 주류의 의견이 있고 소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수 의견을 먼저 보게 되면은 그 소수 의견이 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제 조금 버거워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자, 일단 어찌됐든 그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형성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잘 마무리가 되고 좋은 기회로 형성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이제 잘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시황 부분에 있어서죠. 시황 부분에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 기준은 2차 전지에 지금 아마도 많이들 물량이 있으실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해서. 그죠?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 2차 전지에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까지. 2차 전지. 2차 전지 문제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번 보시죠. 종목 검색기도 조금 이따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할 거고 오늘도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해놓고 길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진짜로 한번 짧게 한번 가보죠. 짧게 한번 제대로 한번 짧게 가보십니다. 자, 시황 부분인데요. 결국은 그 미국 시간 현지 시간 기준으로 14일과 15일이에요.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그 결과를 보려면 수요일장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월요일, 화요일 날 동시효과 이후에 일본장 보면 돼요. 그리고 미국 선물 동향 보면 됩니다. 미국 선물이 1% 이상 하락 출발, 그러니까 하락되는 그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 딱 결론만 내드릴게요.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제가 말만 하시면 힘들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유튜브든 또 뭐 보도 자료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객관적인 보도 자료가 일부 있고 코멘트를 조금 넣어놓는 보도 자료.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내용들 뭐 사실상 좀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봤어. 근데 거의 대부분이 횡설수설입니다.
겪어보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파산 규모로 뭐 두 번째다 하는데 겪어보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겪어보지 못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만주 악재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단 악재인 건 알겠는데 그 파장이 크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하죠. 뭐 기자분들이 또 그 코멘트 받아 적는 것도 주말이라서 어디서 뭐 받아오는 것도 힘들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몰라요. 이 충격이 어느 정도로 올지. 근데 이제 그 방송 내용에 녹아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윤정도 말도 믿으시면 안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솔직히 지금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 뭐 부채도사도 아니고 그들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시장의 반응인데 뭐 어차피 수급 놀리고 어느 방향으로 베팅이 나오느냐잖아요.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좌지우지할 거 아닙니까? 또 CPI에 대한 관심도 높고 첫 번째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여기다 적으면서 할까요? 제가 독수리긴 하지만 SVB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죠?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관련해서 SVB 사태 뭐 여러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저도 결론은 보도자료 보고 알지 윤종두가 무슨 뭐 내 머릿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내용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사태의 금융시장에 대한 파장 여부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이 미국 증시의 선물 동향 기준 1% 이상의 변동성 1% 미만의 변동성 다 쓰면 되겠네. 1% 이하의 변동성 뭐 선반영 인식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미국 증시의 선물 동향이 1%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면 추가적 하락 염두. 그죠? 3. 미국 증시의 선물 동향이 하한가. 마이너스 5%. 형성시 패닉. 근데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 희박. 이 부분요. 50% 이상. 가능성 50% 미만 이하. 저는 제 의견은 오른쪽은 제 의견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 선물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마이너스 4-5% 5%가 맞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 리먼 터지고 나서 선물이 멈춰 있어요. 이게 왜 오늘 휴장인가? 하한가야 그게.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리먼 때도 그랬고 우리 코로나19 때도 그러지 않았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가물가물한데 요것만 잘 기억을 하셔도 돼요. 요것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택도 없는 뭐 중국 증시 같은 거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 뭐 중국 증시를 뭐 하려고 봅니까? 글로벌 증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중국의 경기 동향은 영향을 미치더라도. 두 번째는 아시아 증시 기준 일본 증시만 들여다보시면 돼요. 일본 증시의 동향.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3% 미만 정도면 돼요. 3%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2% 이하, 2% 미만, 3% 이상 뭐 이 정도로 분류를 하셔도 돼요. 다른 쪽은 볼 필요도 없어요. 선진시장 증시 하나 딱 일본 증시 정도 또 동시간대 움직이는 이제 호주 정도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이상을 뭐 10시 반에 중국을 본다? 그럼 말 같지도 않은 거는 저는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이하의 변동성, 2% 이상의 변동성, 그리고 뭐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렇게 하고 3%에서 5% 수준의 하락 변동성 형성 시 패닉 상태 가능성 뭐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그 변동성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글로벌 증시에 연동이 될 텐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그동안의 패닉 상태에 연동이 되는 흐름이라면 그러니까 그동안의 디커플링 상태 그러니까 국내 증시 기준 잡을까요? 뭐 이렇게 나 지금 잠깐 소름 돋았는데 농담해 해라. 어딜 가서도 이렇게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제학 박사 될 것도 아니고 금융시장에 무슨 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해 보면 결론은 이제 미국 증시 이제 금융주들 들여다보고 하면은 대형 금융사가 금요일 날은 일단 일부 이제 낙폭을 줄이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솔직히 유럽 같은 경우에 하루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하루에 5%씩도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런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유럽 증시나 이런 거.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런 패닉이 아니었어요. 일단은.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말에 그게 더 확산이 됐다. 뱅크런 사태까지 형성이 됐다. 그쪽에서는 이제 예금자 보호 조치가 우리나라는 이제 5천만 원인데 거기는 뭐 3억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근데 문제는 테크 기업들의 자금이 이제 들어가서 묶여 있는 건데, 그 부분은 뒤에 뭐 제가 습득한 지식 내용을 객관적인 지식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윤정도 머릿속에서 윤정도 무슨 뭐 금융학자야? 방송 나오는 애들 그거 떠들어대는 거 믿지 마세요. 왜냐면은 자기가 본 거 일부만 가지고 나서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온 거. 그거를 좀 여러 가지를 보고 예전 과거랑 비교를 해보고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하나, 두 개 주워 보고 왔고 자기 거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돼서 여러분들 돈이 묶여가지고 무슨 뭐 돈을 못 찾는데 어떻게 뭐 소송을 해야 되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채권이나 이런 것도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주식 아니야. 우리 주식이 어떻게 될지. 그거 얘기하면 되지. 주식 전문가지. 지가 무슨 경제학 박사야? 윤정부가 경제학 박사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답변 드려야지. 무슨 뭐 신문 쪼가리 들고 쪼가리를 하면 안 되죠. 기자분들 계실 수 있는데. 신문 보도자료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지금 시간도 뭐 어디 생방송하고 있는데 있으면은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나도 몰라요. 내일 뚜껑 열려봐야 알지. 솔직히.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기준은 주식시장의 기준에서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그리고 이제 굉장한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국에서는 휴장도 할 수 있어요. 좀 문제 심각하다면 휴장해 버리는 거지 걔네들은 9.12 테러 때처럼.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이제 정책이 나올 거예요. 하여간에 그건 뒤에 얘기를 하죠. 뒤에 뭐 너무 길게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국내 증시 기준에 있어서는 기존의 디커플링 상태예요. 지난 22년 4분기 이후 디커플링 상태. 그러니까 선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등락 범위율이 동시효과에 뭐 어떻게 나올지 좀 가늠을 못해요. 뭐 선반영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 디커플링 상태인 만큼 글로벌 증시 대비 주식시장의 지수가 굉장히 바닥에 형성돼 있죠. 증시 대비 바닥권에
놓여진 만큼 선반영 인식 가능. 그렇게 해도 조정은 나오겠죠. 일단 뭐 개파락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뒤에 흐름이 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의 흐름이 미국 선물의 경우가 변동률을 적어놓은 게 미국 선물도 무조건 마이너스, 일본도 마이너스,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출발일 거야. 그죠? 다 마이너스 출발일 거야. 그런데 거기서 돌릴 거냐, 낙폭을 확대할 거냐의 기준인데, 아시아가 흔들리면은 미국장 열리기 전이잖아요. 그럼 미국에 선물 매매하는 분들은 자기네들 정규장 9시에 열리겠지. 그럼 그 이전에 새벽 시간에 매매하는 그런 매매가 기준이 어디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따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시아 증시에 저기 이머징 마켓 또 혹은 브릭스 시장으로 일컬어지는 중국 증시 보고 얘네들이 매매하나? 일본 증시 보고, 응? 외국계 자금들이 있는 일본 증시 보고 또 한국 증시도 같이 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일본 증시나 우리나라가 많이 빠지면 선물도 많이 빠져요. 그랬다가 돌리죠. 응? 아니면 뭐 더 계속 빠질 수도 있고. 그 패닉의 범위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1% 정도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형성해놓는 변동률, 응? 그 정도. 1% 이상 그 지수가 선물이 깨져 내려가는 경우 거의 드물어요. 근데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4, 5% 그거는 숨쉬기 힘든 상황이 되죠. 저도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잘라낼까? 아니면 묻어둘까? 왜 우리는 묻어둘 만한 종목을 주력주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뭐 어찌됐든 아름아름 압축 전력을 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비중이 낮아지는 거고 우리는 LG와 포스코 케미칼 두 개뿐이 없어. 싹 털었어. 응? 금요일날 손이 간질간질한데 참았고 SM 싹 털었고 손이 간질간질한데 금요일날 재편입 안 했고 그리고 안타까운 게 이제 DB하이텍인데 DB하이텍도 뭐 수익 20% 비중 싹 털고 재편입 10%인데 윤정도가 원칙을 안 지켰죠. 또 금요일날 고점 대비 또 시초가 대비 2% 밀림 정리 그게 47,800원인데 그걸 안 했단 말이야. 윤정도도 회초리 맞아야지 그러면. 응? 어쨌건 글로벌 증시 대비 바닥권에 놓여진 있는 만큼 선반영 인식, 선반영 인식, 선반영 뭐라고 써야 돼? 이제는 한글도 몰라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 바닥권에 놓여지는 만큼 선반영 위치라고 할게요. 그냥 한글이 좀 짧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기준은 동반적인 지금 취약하죠 조금 체력이 증시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기에 동반 조정 염두 선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의 흐름들이 제한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디커플링이 좀 이번 기회에 해소될 수 있죠. 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 다잖아요. 가나 다. 글로벌 증시가 상대적 증시가 제한적 조정일 경우 긍정적 대응 전략 수립 국내 증시가 만약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텍스트로 보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전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제 좀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표 부분들 현지 시간 기준 미국 주요 지표 확인인데 이 주요 지표는 14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15일 PPI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말이 많아요. 뭐 이번에 PPI가 또 CPI가 어쩌고 파월 의장이 또 50bp 올린다 했는데 뭐 그 정도 뉘앙스였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뭐 CPI, PPI가
어떻게 나올까? 그것이 또 이번에도 CPI, PPI가 충격을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라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놓고 볼 겁니다. 제한적입니다. 주요 지표는 매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것도 쓸게요. 미국 지표는 매우 긍정적이고 미국 지표는 매우 긍정적. CPI, PPI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제 지표가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 희박. 어느 방향으로 나와도 어느 결과물로 나와도 매우 긍정적. 어떠한 발표가 나오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 희박. 이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부정적 해석이 되더라도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이건 제 의견입니다. 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해석되더라도 어떻게 나오든지 뭐 좋게 나와도 부정적, 나쁘게 나와도 부정적, 좋게 나오면 뭐 긴축이네, 나쁘게 나오면 경기가 안 좋네, 아이고, 이것도 가급적 설명을 드릴 텐데 최대한 짧게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께서 전 내용들 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뭐 차분하지 않죠. 밤에 잠도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윤종도는 저런 뉴스도 잘 안 올려줄까? 여기저기 뭐 가보면 막 뉴스 올라와 있는데 뉴스 보면 뭐 할 거예요? 결론은 뉴스 보면 시장이 그래서 충격을 받을 거냐 이런 내용은 없고 뭐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뭐 폭락할 거다 이렇게 단언하는 쪽이 있나? 그거는 이제 꼬맹이들이 지들 개인 생각들 얘기하는 거고 전혀 영향이 없다. 이것도 뭐 본인들 개인 생각인데 그런 코멘트조차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쪽에서는 나오질 않죠.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신뢰도가 떨어지는 쪽에서 개인 의견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쏟아내는 거죠. 윤정도도 어찌 보면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늦은 시간에도 참여하신 이유는 그래도 그럼 윤정도 의견을 좀 들어보자. 뭐 시황도 좀 어찌됐건 다른 쪽하고는 다르게 해석하는데 지금 당장의 기준도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의 기준이니까. 자, 첫 번째 부분부터 놓고 봅니다. 이건 이해되셨죠? 과거 데이터상으로 미국 선물이 1% 이상 그 낙폭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1% 이상의 그 미국 선물에서의 낙폭이 나온다. 응? 개장 초부터. 그러면 그건 조금 주의해야 돼요. 근데 1% 이상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될 정도. 아, 진짜 SVB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요 정도. 그럼 미국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미국 선물이 이게 뭐 제2의 리먼 사태라며. 아니, 코로나19도 뛰어넘는 그런 폭락이 나올 것 같으면 그러면 바로 하한가죠. 농담이에요. 그잖아요.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연준도 움직이는 거지 니들 한번 다 죽어봐라 하고 연준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SVB의 정확한 파산의 원인은 여러분들 벌써 보도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내에 한 1년, 2년 사이에 SVB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이거예요. 응?
저금리, 완전 바닥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금들이 일로 많이 몰렸다 이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돈을 막 굴릴 수 없으니까 이제 장기 채권들도 많이 사놓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권 쪽의 손실이 커져 버린 거예요. 채권 쪽에서. 그래서 결론은 이 뭐 채권과 금리 관계를 또 설명하면 굉장히 길죠. 기니까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배우시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 꼬맹이들이 윤정도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교수들이 강의하는 그런 걸 들으시고 채권을 지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 손실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장기 채권. 근데 그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손실이 난 규모가 뭐 상상을 초월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쪽에서도 예를 들면은 저금리 상태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기업들이 돈을 넣어놨던 부분을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기들도 자금 조달이 어렵고 내 돈 넣어놨던 걸 그게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돈을 좀 인출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SVB가 그 인출한 상태에서 인출이 막 돈을 막 찾아가는 쪽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고 뱅크런 정도 수준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장기 채권을 좀 손실 보고 좀 매각을 했다. 그 손실 규모는 뭐 사실상은 어찌 본다면 상상을 초월하지는 않는 규모이긴 한데 불안하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추가적인 인출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가 나온 이후에 뭐 언론 보시면은 뭐 48시간 만에 파산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뒤집어 쓴 거는 아니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것도 어찌 됐건 그냥 공공기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됐건 응? 은행이잖아요. 법인이잖아요. 수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대주주가 됐든 오너가 됐든 회장이 됐든 거기서 경영진이 벌써 이미 위험 회피를 해서 자기 건 매각을 했다, 매도를 했다 이런 보도 자료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격이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이제 급락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뱅크런 사태까지 연출이 됐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 면에 있어서는 뭐 지금 270조 규모? 어? 그러니까 이 규모 면에 있어서는 미국 파산 은행 기준에 이제 두 번째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조금 미국장에서 충격이 제한적으로 끝나고 유럽도 제한적으로 끝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은 말 그대로 뭐 어찌 보면 약간의 특수성을 띠는 애. 그러니까 일반 은행이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들의 자금을 이제 잡아다가 그 돈을 이제 받아서 운영하는 은행. 그러니까 일반의 시중 은행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규모가 뭐 12번째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여기서 이제 해결 방안은 사실은 돈을 갖다 넣을 수 있단 말이죠. 뭐 미국에서 뭐 채권 찍어갖고 사는 국가니까 파산했어? 정부에서 돈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어유 테크 기업들 죽이면 안 되겠네. 아이고 일로 줄 서요. 3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더 보존해 줄게라든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부각이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면 전체 금융이 다 무너질 상황이고 이게 리먼 브러더스는 파생이 연동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에서부터 출발된 부분이 파생해. 그래서 서로가 지급보증해 놓은 상태에서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완전히 그 진짜 말 그대로 패닉 상태.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자금 경색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 실리콘밸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예? 모기지론이 터졌을 때도 사실은 초기에 그랬거든요. 2007년 초기에. 2007년 초기에. 그래서 그 모기지론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이 전체 시장의 금융시장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1년 지나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문제가 터지긴 했지만 더 큰 문제가 터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은 기본적으로 그런 은행은 일단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돈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시장 안정화 대책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제 구제를 해주든 진짜 파산시켰을 때에
테크 기업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어? 그렇다면은 조심스러운 파산도 이제 뭐 고민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그 지원을 해주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왜 여기를 살려줘야 되는 명분. 우린 주식시장에 발 담고 있으니까 야, 내 주식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얘를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 얘가 파산하든 말든 여러분들 돈 뜯기는 거 있어? 아,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안 어려울 수도 있잖아.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키코 사태 터지고 나서 키코 때문에 중소기업들 막 여러 군데 망가졌지만은 결국은 1금융권을 동반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잖아요. 키코 사태의 양쪽 다 피해를 본 쪽이나 또 피해를 입힌 쪽이나 사실은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된 거거든요. 결국은 키코 사태도 그 불안전 판매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지 도덕적인 부분을 따지는 건 아니었거든. 근데 결론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키코 사태 본질은 이거거든요. 뭐냐면 농촌에서 요즘에 소고기 파동도 좀 있는 편이잖아요. 소 한 마리에 뭐 100만 원인데 유통 과정이 너무 뭐 이렇게 복잡해져 있어. 그래서 저쪽에 가서는 도매시장 가면은 뭐 소 한 마리 100만 원인데 도매시장은 110만 원에 사서 잘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백화점 들어오면 200만 원이야. 그럼 백화점 처벌할 수 있어요? 못하죠. 키코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응? 100만 원짜리 상품을 마진을 10% 받았느냐 아니면 100% 받았느냐. 거기서 100% 받으면서 니들이 꺾기를 했느냐. 어? 이거 안 하면 대출 안 해줘. 그 부분부터 해서 제일 쟁점이 됐던 건 불안전 판매. 위험 고지를 충분히 했느냐. 이거거든요. 팔은 가격은 문제가 안 돼. 근데 가격의 문제 때문에 파산이 된 거거든. 하여간 그 파산 얘기는 나중에 하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한 내용은. 뚜껑도 열리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뭐 떠들어봐야 나 부채도사냐고. 그잖아요. 뭐 긴급 발표 해가지고 그냥 정부가 이거 해줄게. 욕 좀 먹더라도 할게. 근데 욕 좀 먹더라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도. 어찌됐건, 뭔가의 대응 방안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마디를 풀어갈 거냐. 그리고 이것이 당장에 있을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의 기준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뭐 복잡하게 해석해 봐야 의미가 없고,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은 미국 시장의 선물과 일본 증시 보고 우리나라 증시 정도 요 두 개를 보고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 미치는 영향력은 제가 볼 때는 파장력이 제한적이다. 첫 번째 이유는 특수은행에 가깝다. 그죠? 그리고 이 은행 때문에 줄줄이 도산할 연대돼 있는 것이 거의 제한적이다. 거의 제한적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어찌됐건 이게 이제 뭐 적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 실리콘밸리라는 미국의 이제 뭐 순위로 따졌을 때 12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은행이 파산했다라는 자체는 뭐 그냥 뭐 적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뭐 시장에는 일정 범위 반영됐죠. 이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어떤 해법이든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뭐 어떤 큰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고맙다. 이번에 한번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 정 의원님들도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윤정도가 1월 26일 포스코 케미칼에서 흥분하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2차 전지 때려사기 시작해서 2월 1일 에코프로 BM 2월 7일 에코프로에 그냥 막 2차 전지 비중을 40% 50%까지 확장을 했죠. 그죠? 그러다가 목요일 날 충격받고 금요일 날 다행히 잘 끝난 거예요, 사실. 그죠? 잘 끝난 거예요. 2차 전지 입장에서는 그잖아요. 근데 그 목요일 날 충격받고 금요일 날 동시효과 2차 전지 어쩌어요? 거의 패닉이었죠, 동시효과가. 그런데 잘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주말 내내 SVB 사태를 떠나서 주말 내내 윤정도도 반성을 했다고 가슴에 손 얹고 반성했단 말이야. 잠깐 흥분했구나. 아니 흥분할 만하지. 시장이 2,400인데 계좌는 시뻘건데 막말로 안 시뻘건 사람이 어딨어.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유료금 무료금. 다만 마지막에 오신 분들은 흥분 상태로 오신 거 아니에요. 야, 2차 전지가 이렇게 대단한 업체구나 해서 막 흥분 상태로 오셔가지고 비중 조절 못하고 그냥 막 들어가 있는 상태는 그거는 힘들겠지만 어찌됐건 목요일날 우리는 싹 정리하고 남아있던 금양
LNF, 첨보, 손절, 뭐 차익실현 손절이 더 많죠. 마지막 3년 다 손절이 다 싹 다 정리.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그 와중에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테슬라가 강보합으로 끝난 거. 금요일장 기준에 강보합으로. 그래서 뭐 2차 전지가 조금 방어되는데 시장 지수는 선물 쪽 이런 쪽이 이게 심각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일정 범위는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잘 됐어요 오히려. 만약에 이게 윤정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단어를 하나하나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행히 잘 넘어간다. 큰 문제가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 정신 바짝 챙기고 흥분하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구성 잘 채우고 우리가 흥분 안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제대로 채우고 있으면 막말로 현대차 우리 20% 비중이잖아요. 1월 저점부터 18% 올라와서 고점 대비 늘리고 있고 옛날로 따지면 뭐 초전 박살이지만 현대차가 1월 이후에 시장 대비 절대 약하지 않다고. 근데 그 현대차가 사상 최대치 실적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번 충격에 현대차도 비껴갈 수 없겠죠. 만약에 충격으로 나온다면 그렇더라도 어때요? 자신감은 어마어마하겠죠? 야, 야, 난 현대차 갖고 있는데, 야, 시장 저거 봐봐. 저 거품 저거 빠지는 거 봐봐. 어이, 다행이다. 지수도 어차피 지금 2,400인데, 더 깨져서 2,394에서, 더 깨져서 2,350, 2,300이야. 야, 그럼 나는 현대차 갖고 있는데 들 빠지고 올라갈 때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얘가 제일 세겠구나. 만약에 못 움직이면 들 빠진 얘를 일부 정리해서, 과도하게 좀 빠진 애들 지수적 반등이라도 좀 볼까? 기회가 생기잖아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힘들다 하지만은 삼성전자 6만 원 위에 있어요. 하이닉스가 좀 많이 맞았어요 이번에. 그렇지만 그들의 변동률이 상상을 초월하게 무너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버겁게. 또 삼성전기, LG전자는 그나마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특히 LG전자는 1월 이후에 40% 넘게 올라서 그게 거품이 아니라 IT는 수급의 기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중이 우리는 잘 보세요. 현대차가 20%에 IT가 30%에서 50%예요. 나머지 이제 2차 전지하고 몇몇 종목을 병행을 한 거지. 근데 그거를 다행히 목요일이라도 줄였단 말이야.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회가 생겨요. 2월달 한 달 내내 그렇게 수익 내고 3월 초 폭등 수익 내고 마지막 들어간 거 손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는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윤정도 또 여러분들도 내가 흥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번 장을 못 이겨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냥 얘기 끝난 거예요 벌써. 그잖아요. 테크 업체들한테 1, 2년 동안에 돈 무지하게 받아서 급격하게 또 성장을 했다가 그 기준에 금융당국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들여다보고 관리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게 어찌됐든 급격한 금리 인상 과정 속에서 이제 뱅크런이 나오기 전에 인출 사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자산 매각, 채권, 장기 채권 매각, 매도 부분에 손실이 또 발생되고 그 부분을 이제 또 발표를 했고 발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뱅크런 수준의 이제 패닉 상태. 그래서 영업 정지를 걸어놨는데 정부가 영업 정지. 그러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정부의 이제 어떤 대응 방안이 미국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 이상으로 예를 들 내용 자체가 되지도 않지만은 대주주가 먼저 위험 회피를 했다, 팔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 부분을 회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그냥 막 돈을 다 뿌려서 대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의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 금융회사라기보단 개인들의 대상 또 일반적인 산업의 대상이 아니라 조금 특화되어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파장성이 제한적이라고 시장에서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먼 브러스 사태하고 완전히 다른 거는 그때는 이제 모기지론에서 발생돼 있는 파생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건데 그 파생의 규모가 전 세계 GDP의 10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범위는 지금 우리가 따질 필요 없이 내일 시장의 저 변동률
저 변동률을 꼭 놓고 보십시오. 저 정도의 변동률이 넘어서면, 특히 이제 미국 선물을 보면 돼요. 미국 선물의 변동성이 넘어서면 그럼 그때 고민을 하자.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미칠 금리 인상이 개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개뿔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밑에 이제 지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이거 말씀드리면, 자, 개뿔 뒷부분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 시장 상황을 보여드릴 거고, 개뿔 우리가 여기서도 그 6월 달이 언제냐면 이게 6월에 이게 여기 있죠. 여기 6월. 요게 6월이고 요게 7월입니다.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6월 달에 왜 금리를 올렸는데 그럼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개뿔이나 왜 물가가 안 잡혔냐 그 내용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6월이 아니라 저기 9월. 이게 9월, 이게 10월입니다. 6월은 어디냐면 요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6월은 요게 6월입니다. 요게 6월이고 요게 7월입니다. 요 이제 위치가 아니라 얘는 이제 근원이고, 얘는 근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얘도 이게 근원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물가 지수를 놓고 볼 때에 여러 품목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품목 중에서 공급자에 의해서 변동이 큰 거. 공급자에 의해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잖아요. 옛날 오일 쇼크 당시에는 중동 국가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해서 결국 문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 에너지와 그 다음에 뭐요? 식료품. 그러니까 공산품 말고 그 뭐라 해야 되냐? 뭐 곡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자에 의해서 뭐 재해가 왔든 뭐가 됐든 공급자에 의해서 전체 변동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을 근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근원, 여기가 근원. 그것까지 다 넣은 게 이쪽. 일반 우리가 부르는 CPI 또 PPI도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뺀 부분을 곡물 뭐 이런 걸 뺀 부분을 근원이라고 합니다. 다 떠나서 PPI는 금리 올리고 나서 계속 밀려 내려왔어요.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아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안정화를 찾는다는 얘기죠. 근데 금리를 올렸는데 왜 여기서 요 5월 달 대비 6월이 조금 올라왔냐 이거야. 금리를 내렸으면 꺾여야지. 그겁니다. 응? 그래 그것 때문에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CPI 문제 때문에 조정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쪽이라 그랬죠. 요 6월. 아유, 죄송합니다. 6월에. 응? 아니 왜 올라갔냐 이거야. 근데 이때 이제 시장이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조정받았니 그랬더니 CPI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CPI가 왜 생각보다 금리를 올렸는데 올라갔다 이거죠. 그게 개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까지가 이게 2022년 1월이거든요. 2022년 1월까지가 긴축을 단행했어야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지나고 나서 바로 경기부양책 2조 달러를 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축을 못해. 돈을 뿌리는데 무슨 긴축이야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파월 의장이 매파가 아니라 굉장히 비둘기파. 아유 괜찮아요. 아우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돈이 계속 풀려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될 텐데 아이 필요 없어. 일단 돈이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서 이 2022년 1월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물가지수도 생산자 물가지수 엄청나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눈으로 볼 때 저게 문제잖아요. 아니 이게 문제인 거지. 이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2022년 1월 달까지 미국 증시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옵니다. 폭발적인 랠리. 22년 1월 달까지 폭발적인 랠리가 나와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그래놓고 요거 조금 더 올랐다고 이게 뭐 엄청난 문제가 돼요? 솔직히 안 돼. 어찌됐건 금리를 올렸는데도 올라갔다라고 해서 세 가지가 다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 세 개는 빠졌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안 빠졌다고 7월 달에 시장 조정받은 거를 얘를 핑계를 댄 거예요. 시장 조정받은 걸 그냥 얘를 핑계를 댄 거로. 핑계라니까. 왜? 7월 달에 6월 달에 그렇게 나오고 조정받고 7월 달에는 더 높게 나왔어요. 7월 달에는 더 높게 나왔는데 시장은 미국의 나스닥 기준으로
6월 저점 7월 초 저점 대비 얼마? 30% 이상 올랐어요. 나스닥 지수가. 그랬던 게 8월 중순 넘어가서 9월 달 딱 넘어오고 9월 달에 조정이 나옵니다. 시장이 9월 중순에 조정이 나와요. 넌 또 왜 빠지니? 그랬더니 9월 중순에 9월 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미 이게 7월이고 계속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9월 달에는 이번에는 근원이 문제된 거야. 얘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얘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 얘도 뭐 7월 달 더 높게 올라갔는데도 문제 안 되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9월 달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왔는데 왜 조정받았어? 그랬더니 얘 때문에 조정받았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것도 또 거짓말이 돼버린 게 9월 달에 그렇게 조정을 받고 방안에서 얘기했잖아요. 대표님 저 공포감이 앞서요. 만약에라도 10월 달에 또 CPI, 근원 CPI도 아니야. 근원인지 그냥 CPI인지도 모르시잖아, 잘. 그러니까 그냥 CPI가 또 높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14일과 15일 날 지금 이 SVB의 파산과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쪽이 지금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슴에 써놓고 생각해봐.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만에 하나 올라갔다라고 치면 그게 시장이 죽을 만큼 조정을 받아야 될 상황인가요?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네. 이 고점 찍고도 반등이 나왔고 이 고점 찍고도 반등이 나왔는데 왜 그런 논리가 펼쳐졌었지? 여러분들이 쇠뇌를 당하니까 그런 논리에 빠져든 거예요. 그냥. 시장 왜 빠졌어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번에는 근원 소비자 네 가지 중에서 하나가 잠깐 올라왔는데 그거에 왜 흔들리냐고. 분명히 6월달 7월달도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안 들어와.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윤정두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머슴이 조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도 그랬는데 왜 똑같이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0월 달에 만약에 더 높게 나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얘네들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려면 여기서 폭락을 했어야지. 여기서 폭등하고 있었는데 걱정 마십시오. 결국은 10월 달에 더 높게 나왔어. 10월 달에 더 높게 나왔다고요. 근데 그 당시 기준에 소비자 물가지수 더 높게 나왔다고 뭐라고 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냥 폭등 랠리였거든. 왜? 9월 말 10월 초 저점 찍고 시장은 폭등 랠리. 그때부터 나온 폭등이 유럽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예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14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달께 나오는 건데 전달에 무슨 SVB하고 뭔 상관이 있어? 또 SVB하고 걔네들 파산한 거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뭔 상관이 있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갔는데 금리를 빅스텝을 안 밟으면 난리 날 것 같아서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보세요. 지금의 위치가 어딘지. 근원은 여기고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기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22년 1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때 2022년 1월 달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7%였을 거예요.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요 정도 7%. 그럼 요 정도 여기겠지. 여기.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22년도 여기가 사상 최대치 고점 다우지수 나스닥이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 그리고 나스닥이 11월에 사상 최대 고점을 찍어요. 고점 찍고 폭락이 아니라 2022년 1월까지는 멀쩡하단 말이야. 여기도 22년 1월이 요자락 정도 된다. 9% 정도. 거기보다 지금 내려와 있어? 안 내려와 있어? 내려와 있죠. 당연히 금리를 내렸으니까 다 내려와 있지. 2022년 1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은 그 시점 대비 내려와 있어? 안 내려왔어? 내려와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쳐놓은 게 그게 1월이란 말이야. 내려와 있어? 안 내려와 있어? 내려와 있잖아. 그리고 지난달 거기 때문에 SVB가 표출되고 난 다음에 지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표는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내용은 그 앞전 거란 말이에요. 걔네가 파산했다고 물가 오르나? 그건 아니잖아요. 걔네랑 물가랑 별개야.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얘도 파산했는데 그러면 금리를 좀 덜 올려야 되는데 덜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물가지수가 높게 나와버리면 그러면 야 이거
긴축 강도가 여전히 센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 공포심리인 거지 실질 문제는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윤정도 얘기도 듣지 말고 그러네 2월달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인데 단 한 번도 얘가 돌려준 적도 없었고 문제가 되려면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까지 2022년 1월 요 시점까지의 기준에 문제가 돼야지. 개뿔이나 지금은 다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를 그만큼 올려서 내려왔는데 뭔 개뿔이나 얘가 뭔 문제가 된다고 갑자기 확 꺾일까 봐. 이번에도 시장에서 내용이 뭐였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딱 발표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향 그대로야. 근데 보도자료 내용은 월가의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네. 전월보다는 하향인데 전년 대비해서 하향인데 이게 다 전년 대비거든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하향인데 문제는 예측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대.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여기서 이렇게 돌려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올라간 걸로 따질게 기분 좋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야. 예상은 이렇게 오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랐다 이거야. 각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냐고. 뭐 들어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계속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계속 너무 심하게 내려가는 것도 문제예요 오히려. 경기가 그럼 둔화되고 침체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응? 케빈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서머타임 적용 그 부분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10시 반에 개장이 돼요. 그리고 5시에 끝나요. 그래서 해외 선물 거래 시간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기준에서 변경이 되는 거고 걔네들 선물 시간이 이게 이거라는 건 아니고 아시겠죠? 걔네들 선물 시간이 바뀐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선물이 이 시간에 맞춰서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CPI, PPI가 뭐 당연히 금리 기준에서 설정 범위 기준이 되긴 하겠지만은 뭐 그거를 SVB하고 연동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다 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별도로 보면서 걔는 걔고 얘는 얘고 그 시장에서는 이왕이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뭐 물가 좀 더 내려와 줘라 생산자든 소비자든. 근데 생산자가 저 정도 내려와 있으면 소비자도 그만큼 내려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은 유튜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접속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두 번째 기준은요. 다 떠나서 시황을 보시면은 지표가 다 좋아요. 아까 그래서 지표 부분을 기존 미국 지표가 매우 긍정적인데 지표가 부정적으로 해석되더라도 시장 충격 제한적일 것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자. 뭔 소리냐면은 우리나라만 유독 약해요 지금. 이거 뭐 글씨 안 보이시겠지만은 요 뒷장으로 넘기시면은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이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매 판매가 이렇게 정점을 찍었는데 이게 아니 저걸 뭘로 해석할 거야? 긴축해야 될 시점에 긴축 안 하고 미국 대선 끝나고 3조 달러 얼마였죠? 2조 달러였나요? 2조 달러 승인받아 바로 경기부양제 뿌렸잖아요. 아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돈이 많이 풀렸어. 그러니까 막 기업 경기도 좋아. 그냥 막 쓰고 보는 거야 막말로. 그걸 이제 적정히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린 거죠. 빠르게 올렸을 뿐이에요. 금리 빨리 올렸다고 실질적으로 지수가 무너졌나 지금? 아니야. 옥석 가리기만 잘하면 되고 아주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아주 아름답게 내려온 거예요. 왜 아름답게 내려왔다고 표현을 하냐면 이 당시에 그 앞전에 소매 판매의 강도 대비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하향 추세로 형성이 됐지만 여전히 좋다라는 거예요.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 정도로 얼마나 좋아요. 지표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2월 23일자인데 이때 당시에 3분기, 4분기 이게 12월 달에 났어요. 12월 23일인가 났어요. 이날은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너 왜 조정받았니? 그랬더니 아니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 나왔다고 그게 조정의 사유래. 나 세상에 살다 기가 막혀서 지표가 좋아서 조정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 아, 지표가 좋으니까 긴축을 많이. 아우, 정신 진짜 똑바로 챙겨야 돼, 우리가. 응? 병원 가가지고 건강이 좋아져서 포도당을 한 방 안 놔주고 영양제 한 날 덜 줬다고 그게 문제가 되냐고. 데이터가 좋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게 1월 달에 발표됐을 때 어때요? 그날은 시장이 강세를 떼서.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나오더라도 당장의 영향으로 그날 하루에 희비가 엇갈리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체 추이 추세가 중요한 거지. 결국은 전체 추이 추세는요. 긍정적이라니까. 개인 소비 지출도 좋아. 그리고 고용 지표도 좋아. ISM 제조업 지수도 이번에 예상치를 넘겨서 50일이야. 지표가 그렇게 좋은데. 예?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시장의 지수 계속 보여드렸어요. 응? 그럼 토요일자를 제가 반영을 안 시켰지만은 예를 들면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우리랑 디커플링 나 있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여기서 디커플링이 난 거예요. 여기서 요 자락에서. 어? 그럼 이게 1월이고 그죠? 그리고 12, 11, 10이란 말이야. 9월 말에 저점 찍고 10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10월 달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더 높게 나왔죠. 근데 폭등이야. 우리나라만 이 연동이 안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얼마? 6% 수준이었어요. 사상 최대치 마이너스 6. 2022년 1월까지 올라왔다니까. 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폭등이 나왔다고. 지금에 와서 개뿔이나 무슨 소비자 물가 지수 찾고 앉아 있어. 다 안정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들이야 뭘 알시겠어요. 답답하니까 이 시간까지 듣고 계시는데. 두 번째 기준은요. S&P 500 지수에 여기도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덜 빠졌고 그리고 작년 10월 저점 찍고 이렇게 돌렸던 거예요. 지금 밀린 게 이제 주말 금요일 날 거 반영을 안 시켰다 할지라도 주말 거 반영시켜도 20%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고점 대비 20%는 계산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3,3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 3,300포인트 곱하기 20% 빠졌다면 80% 수준에도 지금 지수가 놓여 있는 거 아니에요. 2,64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10%가 디커플링 돼 있어. 우리는 이러한 상승조차도 없었어요 지금. 없는 상태의 조정만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또 잘난 체 한다고 나스닥 얘기를 꺼냅니다. 나스닥은 이만큼 올라오고라도 있어요. 올라온 상태예요. 아무리 조정이 깊어도. 얘가 지금 30%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월요일날 월요일도 필요 없어.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는 딱 나스닥하고 지수 고점 대비 하락률만 같은 거지. 전체 흐름은 나스닥하고 우리가 같지는 않아요. 나스닥만 여기서 못 돌렸죠. 아까 S&P 500 지수나 다우지수 이렇게까지 돌렸는데 얘만 못 돌렸죠. 왜 못 돌린 거야? 못 돌린 이유 모르세요? 아시죠? 왜 못 돌렸어요? 한참 또 생각해야 되네. 왜 못 돌렸어요? 왜 못 돌리기는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 빠졌잖아. 유자락에서. 1월 달까지 1월 초순까지 테슬라가 70% 빠졌다고. 그러면 나스닥이 약한 거예요? 시가총액이 5위인 테슬라가 미국 시장 시가총액 5위인 테슬라가 70% 빠졌다고. 근데 얘가 저점을 심각하게 깬 게 아니라 저 정도 방어를 했다면 테슬라 이외에는 다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반도체지. 예? 그 반도체의 시가총액 비중 플러스 2차 전지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게 전기전자 업종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38%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대만은 어찌됐든 70%를 넘겨. 물론 또 차이가 있지. 그래도 어찌됐든 70% 이상의 대만이 기술주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16%예요. 월요일날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고점 대비 밀려 있는 게 16%라고. 그럼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700, 2,800 수준입니다. 3,300 곱하기 84? 그럼 얼마? 2,770이에요. 반등이 정확히 10월부터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나라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아작이 난 거야. 지수는 못 가고 2차 전지만 딸랑 움직이고. 응? 아니 대만도 나스닥의 영향을 안 받는데 왜? 나스닥은 박살 난 게 테슬라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영향받아야 된다고 그런 논리가 어딨어. 눈 뜨고 일어나면 미국이 긴축해서 어쩌고저쩌고. 아니 대만은 눈 뜨고 일어나면 우크라이나가 어쩌고저쩌고. 아니 일본은 그러면. 일본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이렇게 음봉 떨어졌었어요. 이게 음봉이지 뭐 이게 양봉이었나? 여기까지 음봉이 이따만큼 내려왔죠. 이게 3월입니다. 그 이후에 멀쩡하죠. 왜 멀쩡할까요? 일본이 무슨 뭐 잃어버린 몇십 년 해가면 뭐 우리나라보다 어쩌고저쩌고. 그 만만한 국가인가요 얘네가? 아니죠. 엔화 약세 때문에 인위적인 엔화 약세잖아요. 달러 강세 기조. 미국의 중간선거 승리하기 위한 민주당 쪽에서의 강달러 기조.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유럽, 파운드화가 똑같이 20% 이상 평가절하. 일본 니케이가 40% 이상 평가절하. 왜? 달러 강세로 가기 위해서. 왜?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높다면서요. 근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박살 나겠죠. 중간선거 박살 나겠지. 그러니까 강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준 척하면서 그러면서 야 뭐 중국 거 쓰지 말고 북미 거만 쓰고 그게 될 것 같아? 전 세계 외환 보유고 1위가 중국이죠. 그 외환 보유고라는 게 뭐예요? 중국 애들이 미국 달러라까지 가는 이 시대 미국 달러 한 장을 못 찍어낼까 봐 그래요? 그게 아니라 미국의 채권을 다 사주잖아 중국이. 예? 하여 그 얘기도 하면 길어지니까 결론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엔화의 영향인데 그것도 다 떠나서 결론은 일본 고점 대비 8% 밀려 있어. 월요일에 빠진다고 해도 고점 대비 10% 11%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얼마예요? 10% 지금 8%인데 10% 밀렸다고 쳐도 2,900이야. 그죠?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거예요. 그 정정 불안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예요. 응?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글로벌 증시가 다 가기도 했지만 이때 사망한 아베 총리 사망한 아베 총리 기준에서 일본만 못 갔어.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일본만 진짜 죽어라고 못 갔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찍고 나서 바로 돌렸죠. 바로 돌렸어요. 윤정도 말 맞다가 바로 돌렸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게 12월이에요. 얘네는 11월 달에 결국 요 앞에 고점 겨우 넘깁니다. 11월 달에 앞에 고점 겨우 넘겨요. 11월 달에. 왜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정정불안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농담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불확실성을 띠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금들의 영향력 부분이. 근데 결론적으로 아베 총리 집권 여당의 굉장한 파격적인 승리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굉장한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화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화답을 한 겁니다. 지금에서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엔화 약세 뭐 다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고점 대비해서 빠진 게 없어요. 우리나라 뉴스 눈만 뜨고 일어나면 뭐야? 미국이 긴축한데 개뿔이나 미국도 안 빠져서 반등폭이 얼마나 셌어요. S&P 500 지수 다우가. 나스닥 테슬라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를 했잖아. 대만 어마어마하게 강했잖아요. 우리나라 대비해서 그러니까 다 10% 위에 있는 거야. 근데 왜 미국도 영향을 안 받는 미국의 긴축을 왜 우리가 받아? 일본도 영향 안 받고 대만도 영향 안 받는 거 다시 보실래요? 다우도 영향 안 받았죠. 얘도 영향 덜 받았죠. 나스닥하고만 비슷한데 얘도 테슬라 70%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바닥을 지켰고 대만 가권지수가 10월 이후에 저기서 그냥 올라와서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일본 니케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 잘 기억하시고 2020년 11월에 겨우 앞에 고점들을 넘긴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보여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 상황이기 때문에 정정불안의 상황. 그리고 유로스탁 같은 경우 어때요? 10월 이후에 해서 폭등이잖아. 10월 달에 미국의 CPI가 뭘로 나서요? 9월 달 폭락을 이끌었다는 CPI가 개뿔이나 더 높게 나왔는데 폭등 랠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CPI, PPI가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자꾸
뻥을 치냐고 다들. 근데 그 뻥에 여러분들이 왜 놀아나냐고. 사상 최대치 대비해서 3% 밀려 있어요. 금요일 날 꼭 감안한다 할지라도 3,100포인트대입니다, 얘네는. 응? 이때 보실래요?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 전쟁은 무서운 거지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미의 지정학적 리스크,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 내 20년, 30년 동안 계속 있던 내용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은 무서운 거지만 개뿔 왜 그거에 여러분들이 신경 씁니까? 주식시장에서. 라고 얘기했죠. 유럽도 영향 안 받는 걸 왜 눈뜨고 일어나면 우크라이나 사태 언제 끝나나, 그거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지수가 못 갈 건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상 최대치 근접하죠. 프랑스 까끄는 이미 사상 최대치를 넘겼습니다. 영국의 FTS에도 넘겼어요. 전부 10월 저점을 찍고 넘긴 겁니다. 우리나라만 개뿔이나 10월 저점 찍고 넘겼냐고. 10월 저점 찍고 남들 여기서 이렇게 날아갈 위치에 남들은 지금 어디를 찍고 무너져 내렸다고 해도 여기를 찍고 지금 위치가 대략 요 정도 위치입니다. 아무리 양보를 해도.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응?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을 기준을 잡았을 때, 사상 최대치 고점 말고요. 이 고점을 기준 잡았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 니케이하고 비교를 하면 코로나19가 여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 앞에 고점을 넘겼단 말이야 바로. 어? 일본은 어떻게 돼요? 일본은 못 넘겼다니까. 일본은. 응? 일본 보시면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보세요. 다우지수가 이때만 해도 기술주의 강세였기 때문에 약했단 말이야. 응? 그리고 S&P 500 지수는 500개 우량주의 기준이죠. 이게 코로나19 때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넘겼단 말이야. 아무리 뭐 봉으로 따진다면, 종가로 따지면 여기서 넘겼고. 저게 언제예요? 9월, 8월입니다. 그죠? 8월, 9월에 다 넘긴 거야. 예? 나스닥은 아예 찍고 나서 그냥 바로 넘긴 거고. 문제 없습니다. 그 기준이 된 거고. 대만 가권 지수도요. 다 넘겼죠. 아시아 증시도. 요걸 따지는 거야. 요걸 코로나19 이전에. 얘만 죽어라고 11월까지 개뿔이나 못 움직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윤정두가 정정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요인에 글로벌 증시에 연동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나서 아베 정부가 계속 승리를 해서 아베노믹스를 이어나갈지 저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결론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간 상승률이 글로벌 시장에서 또 상승률 최상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 위치가 지금 여기라니까? 정정불안이라는 부분이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근데 윤정도는 죽어라고 얘기하는데 왜 시장에서는 어디서나 증권사에서도 그걸 못 쓸까? 어떻게 쓰냐고. 해외에 있으면 쓸 수 있겠지.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정치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시라니까? 아버지가 경상도 마산, 우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충청도 공주, 윤정도 군생활한 게 강원도 화천, 제주도만 연고 갖고 우리나라 전국 팔도는 아닌가? 이념이 없어요 윤정도가. 하도 난 사투리도 2개를 다 써요. 이게 전라도 사투리인지 경상도 사투리인지 모르니까 부모님 양쪽 다 쓰시니까. 정치적인 걸 논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에도 사실상 우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정부를 얘기할 수 있고 언제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어딨어? 저 어릴 때도 그 저기가 있었거든요. 통행 금지가. 생각해봐.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 지금에 와서는 통행금지 하라고 하면 자유권을 빼앗는다 난리가 나겠지. 근데 그 당시에 통행금지, 만약에 통행금지를 풀어줘라 그러면 그럴걸? 그 당시 기준에 정신 나간 친구 아니야 이거. 쇠뇌가 돼 있으니까. 통행금지를 왜 풀어?
통행금지 풀었다가 그 도둑놈들 막 돌아다니고 아이 그래 술 퍼먹고 놀 거야? 빨리 자고 빨리 일찍 일어나고 일하고 잘 살기 운동해야 되고 막 쇠뇌가 돼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통행금지라는 단어가 웃기는 단어지만은 음? 결론적으로 지금의 그 우리나라의 뭐 약간의 혼돈세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얼마 전부터 뭐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응? 그 얘기도 하면 길어져. 그거 다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결론은 정정 불안이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의 흔들림을 가져간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 개뿔 무슨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고 안 좋은 건 이해를 하는데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렇게 디커플링 상태에 남들은 가는데 우리가 못 갈 정도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해야 돼? 초전박살 개뿔 나야 되는 거야. 어? 아니 환율이 초전박살 개뿔 환율 많이 오르자는 그건 달러가 강세를 띠고 우리나라만 원화가 약세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가 IMF 때처럼 화폐 가치가 진짜 완전 휴지가 되고 쓰레기가 되는 상황이라면 시장 자체는 붕괴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로 하나 이것도 눈으로 보여드릴게. 보셔야지 뭘 이해를 하지. 자 보시면은 환율 자체 기준이 그렇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영국의 최단 여성 총리가 나왔었죠. 취임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냥 바로 그냥 말실수하셔가지고 부자 감세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고 뭐 그런 분이 계셨었죠. 어찌됐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온 거예요. 딱 정확히 언제 나옵니까? 중간선거 끝나고 나와요.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고 달러 강세 속에서 유로화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난 약세를 띄었다고. 20% 수준. 얼마예요? 1.24에서 0.95까지. 강달러 속에서 95센트만 주면은 1유로 24라고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를. 아유. 인위적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거를 이쪽으로 보지 말고 저쪽으로 보여드릴게요. 해외 증시 차트에서. 일본의 엔화는 상상을 초월하게. 왜냐면은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 자체가 6개 통화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유로와 파운드와 그리고 엔화 이 세 개가 주축인 거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프랑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하고 어디 하나 스웨덴인가요? 그거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거를 이제 GDP 비율로 나눠 가지고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데는 꼼짝을 못 하잖아, 솔직히. 우리가 볼 때 미국인 거지. 유럽이나 유럽 국가들이 미국 볼 때 어우 큰 형님 오셨어 그러나 막내 동생이지. 역사가 얼마 안 되잖아. 막내 동생이지. 우리한테는 지들이 힘으로 누르니까 그냥 형님 오셨어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여기서부터 2022년도에 중간선거 앞두고 나서 지들이 집어 들어 올린 거 요거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만가. 114엔에서부터 152엔까지 114엔에서 그럼 38엔? 얼마요? 38엔 114엔에서 얼마가 약해진 거야? 38엔 나누기 114엔 33% 평가절하가 됐던 거예요. 정신 나간 애들이지.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윤정도 말대로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다.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질 문제가 있다면은 저 원화에서 아작이 난다니까요. 우리나라 원화가 33%까지 훼손이 됐어요. 이때 그렇게 고점을 찍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1185원 60전에서 1444원 20전 마이너스 1185원 60전 나누기 1185원 60전 해주면 얼마예요? 22%죠. 얘네 33%죠. 아니, 별 차이 아니네. 뭔 별 차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차이라니까요. 나머지 볼까요? 파운드화 볼까요? 파운드화. 파운드화가 뭐 영국 뭐 문제되네 어째 개뿔 뭘 문제가 되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온 선진 시장의 지수에서 FTSE 영국 FTSE가 가장 먼저 신고가를 뚫었어요. 영국 파운드화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저 꼬리 달린 것까지 자체적인 부분에 악재면까지 22년부터 최고점 22년 최고점에서부터 해봅시다. 101까지 밀렸잖아요. 마이너스 138 마이너스 10 죄송합니다.
138 마이너스 101 나누기 138. 저기서부터 얼마가 절하된 거야? 27. 이 꼬리까지 다 쳐줬을 때. 어? 이 꼬리까지 다 쳐줬을 때. 역으로 따져서 이걸로 나눠줘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꼬리 빼고 나서에 치면은 이거는 자체적으로 마지막에 여기도 정정불안이었잖아요. 저 당시 기준이었나? 저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도. 부자 감세 때문에 여성 총리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냥 내려왔죠. 사과하고. 그 다음 유로화 보실래요? 유로화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유로도 22년도 기준 21년도에도 다 똑같이 밀렸었고 22년도 기준도 마찬가지고 21년도도 마찬가지인데 21년도 고점까지 하면 너무 먼데 어찌됐든 요걸 예전에 다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어요. 다 계산해서. 엔화 다시 보여드려요? 엔화도 21년부터 하면 더 멀죠. 더 먼데 22년부터 잡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엔화 부분. 원화도 마찬가지고 21년부터 안 잡고 22년부터 잡아드렸죠.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도 21년을 잡지 않고 22년으로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21년부터 잡으면 더 많아. 더 높아. 102에서 얼마 50% 평가잖아. 말이 돼? 우리나라 환율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했었죠. 1200원이라고 칩시다. 1800원 간 거 1800원. 1800원 간 거라고. 뭔 개뿔이나 우리나라 원화의 기준에서도 1440원 올라온 게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뭘 알고 뭘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 원화만 왜 따지냐고. 바보들도 아니고. 여러분 말고 한국 원화만 따진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뭐가 심각해? 그러면 일본은? 일본은 더 심각해? 아니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영국은? 아무리 따져봐야 반토막 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국도. 심각하게 따져도. 얼마예요? 1.42에서 1.01이니까 반토막 난 거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시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선반영 측면의 인식도 잡힐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공포감 찾지 말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SVB 사태만 아니면은 오늘 만약에 얘기할 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라고. 2,400인데 우리는 계좌가 빵빵한데라고. 우리 빵빵한 계좌 한번 볼까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올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이번에 수익 깨졌다고 해도 가상계좌 1억짜리에서 56%. 저게 있구나.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 지수의 흐름을 보고 유가증권 시장의 일봉 차트에서 2,500 간다고 그랬더니 다들 정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2,500 갑니다. 디커플링 상태입니다. 아일랜드 갭이 떴습니다. 저 고점 바로 1월이면 넘깁니다. 그러니까 1월에 어떻게 했어요? 2,500 수준까지 다 올라왔죠. 대칭형으로 다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주봉상으로 저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WG장 패턴에 2월 말 3월 달에 2,800까지 놓고 보셔도 되고 만약에 시장이 깨져도 우리는 디커플링 상태니까 이격줄이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시장이 개뿔이나 2,500도 안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2차전지를 이게 주봉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줄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농담이 아니라. 줄였잖아요. 비중 19%로 45%에서. 근데 주변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죽어라고 사라고 해놓고 2차 전지를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움직일 때 2차 전지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10월 넘겨서 2차 전지 사라 해가지고 초전 박살 나고 있는데 요잘하게 정리를 시켰죠. 왜 정리합니까? 물어보면은 테슬라가 70% 가까이 빠졌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정리.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비중 1월 26일 날부터 미친 듯이 2차 전지 사재 끼고 그리고 3월 초순까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날아갔잖아요. 결론은요. 시장은 2,500도 안 되는데 우리는 시장은 2,400인데 우리는 계좌가 뭐 장난이 아니지. 지금도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그림을. 응?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고. 원래의 그림에서 대칭으로 따진다면요. 요 대칭과 요 대칭을 기준을 잡습니다. 윤정도 기준에서는. 그렇게 해서 요 대칭의 요 정도 대칭의 그림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이탈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회귀가 되는 거죠. 응?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봐야 2,700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IT 쪽이나 이런 거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은 상상을 초월하게 좋습니다. 지금 업종군에서는 눈에 확 띄거든. 응? 지금 이게 하반기에 매매 단 한 번 안 했다고 쳐도 6월 말 종가 대비 이 종목군들을 넣어놓고 매매를 단 한 번 안 했다고 쳐도 주가가 이렇게 금요일 날 무너졌다 해도 월요일에 또 무너진다 해도 계좌 수익은 56%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분기 이후의 수익이 30%입니다. 종목은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비중만 조절했을 뿐이에요. 이때 하반기 비중이 20%, 20.6%, 14.3% 얼마 그러면 35% 비중이잖아요. 그죠? 35%에 우리가 금양을 하반기 내내 10% 비중에서 매매를 했죠. 최대 45% 이상을 2차 전지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10월 달부터 해서 그 45%의 비중을 줄입니다. 얼마로요? 21, 9, 30으로 줄였어요. 30으로. 금양은 11월 9일 날 윤정두 생일날 29.28% 올라온 게 그게 마지막 오버슈팅이죠. 그 당시의 기준에 41,500원. 그때부터 무너졌죠. 안 봤단 말이에요. 에코프로는요. 그때 기준에 10월 달에 10월 중순에 다 팔고 포스코 케미칼로 가서 포스코 케미칼은 11월까지 갔어요. 그러나서 1월 달에는 어떻게 해요? 12월 말 종가 기준에 1월에는요. 비중을 확 줄여버려요. 15%, 4.5%. 얼마예요? 19.5%뿐이 안 돼. 19.5. 45에서 19.5. 이걸 언제 늘렸어요? 1월 26일 포스코 케미칼 18만 원에서부터 날라갈 때 남들은 이번 게 손절입니다. 반등 나올 때 손절입니다. 다 팔고 있을 때 14.33% 올라오는 날 12번의 매수사인과 함께 포스코 케미칼 비중 확 늘려버렸죠. 그래서 2월입니다. 이게.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2월. 에코프로 LG화학의 비중이 어떻게 됐어요? 25%? 우리가 25%만 갖고 왔어요? LG화학과 에코프로와 함께 금양,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난리가 났죠. 현대차 그리고 IT의 50%, 20%, 15, 15 해서 50%. 그리고 나머지는 2차 전지 위주로. 그리고 2월 말에 3월 포트입니다 하고 올려드렸어요. 2월 말에. 그러고 나서 이 수익인데 한번 봅시다. 현대차와 하이닉스의 손실이 커요. 이번 만약에 SVB 영향으로 이게 좀 더 조정을 받는다 해도 근데 변동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변동률은. 그리고 현대차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 현대차의 변동률도 제가 볼 땐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시장은 마이너스 1.26입니다. 아직까지 1.56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LNF를 안타깝지만 목요일날 23만 7천 원에 싹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SM 아쉽지만 14만 7,400원에 싹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어요? 추가 강세 떴을 때 까치밥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9만 원 밑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비중을 유지했던 거 전량차익 실현 3번, 4번씩 하고 딱 한 번의 손절이 있었어요. 3% 손절. 예? 그러고 나서 12만 원 전후에 산 거 또 추가 수익 내고 잘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현대두산 인프라코 요번에 9천 원 넘길 때도 거래 터지고 넘겨서 일단은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시장이 깨져서 동반 깨진다? 시장 깨졌으니까 견디십시오가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16%의 매집이에요. 16%의 매집. 거의 얘도 1억 9,700만 주가 그렇죠. 2억 주란 말이야. 2억 주. 3,200만 주가 매집이 됐어요. 작년 10월부터.
왜? 실적을 바탕으로. 그러면 두 종목은 우리가 정리가 된 거야. 근데 두 종목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가 됐어요? 2차 전지가 싹 정리되고 지금 LG화학, 포스코 케미칼이잖아. 물론 정리해서 일로 더 확장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린 비중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응?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이 더 높아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2차 전지를 계속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 설명은 계속해서 드렸고. 자, SVB는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은 큰 충격은 없을 걸로 저는 감히 생각한다. 시장의 충격의 범위가 어느 거일지는 여러분들 각각의 기준이 다르지만은 미국 선물에서 1% 미만의 수준의 변동이라면 그건 전혀 이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선물의 기준이 1% 이상, 그게 아시아 증시에 연동돼서 1% 이상이라면 그것도 큰 문제는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개장 초에 1% 미만인데 아시아가 막 또 아시아 동시효과가 많이 빠져서 연동되는 거라면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 이상이다 그러면 부담되네. 우리도 좀 조정받겠는데. 근데 패닉은 아니에요. 패닉이 빠지려면은 진짜 미국 선물 자체가 하한가 맞아야 돼. 농담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겪어서 기억이 안 나실 뿐이지. 아시아 증시도 일본이 우리보다 변동률이 큽니다. 2% 미만이면은 문제 없다. 2% 이상이면 이거 봐라. 좀 짜증나네.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이 3에서 5% 이상이면 이건 심각하다. 중국 증시는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국 증시를 논하는 친구들 옆엔 가지도 마세요. 걔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 뭐 열심히 하네 중국 증시. 그걸 왜 보냐고. 중국 증시 보여드려? 여러분들이 HTS로 월봉 보세요. 중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하고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윤정도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굉장히 여유로워졌어.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2차 전지 비중이 높거나 하시면 굉장히 혼이 나야 되겠지만 윤정도가. 왜? 그것도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결론은요. 우리는 3월 비중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렸고 다 필요 없이 50%가 현대차 IT입니다. 저는 이것만 해도 성공했다고 봐요. 이것만 해도. 왜?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합으로 잘 끝났는데 얘도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것만 해도 성공했다. 왜? 얘네들이 막말로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어. 대형주를 안 밀린다? 웃기는 소리. 대형주 시가총액 3위 찍은 셀트리온 아장나는 거 봐요. 70%씩 깨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걔가 지금 뭐 좀 숨쉴만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2018년도에 분식회계 터지고 나서 얼마 깨져요. 고점 대비 70% 깨져요. 걔도 3위였거든. 시가총액. 이번에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둘 다 3위 찍었죠. 그런 애들이 장중에 시가총액 2위까지 찍었어요. 그런 애들이 고점 대비 70% 밀렸어요. 얘네들이 대형주여서 뭐 조정받아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현대차 사상 최대치 실적이야. SK하이닉스 지금도 PBR로 놓고 볼 때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 PBR로 놓고 볼 때. 업황이야 뭐 개선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LG전자 외국인이 왜 때려 사겠냐고. 1월 이후에 어떻게 40% 올라왔겠냐고. 2차 전지 탑픽은 일단 우리는 LG화학이에요. 수익 들 나는 거 같죠? 아니야. 정상적인 수익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나마 조금 위안되는 거는 테슬라가 어찌됐든 강보화로 마감했다는 거. 기술적인 반발력이든 뭐든. 비중 조절만 해도 무난합니다. 우리의 종목군들은요. 하반기 이후에 또 4분기 이후에 1월 이후에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 왜 매집이 돼 있을까? 1월 이후에 왜 얘네가 이렇게 매집이 돼 있을까? 자동차, 현대차 기가가 왜 매집돼 있을까? 사상 최대치 실적이라고. 중간선거 앞두고 무슨 개뿔이나 IRS. 난 진짜 얘네랑 뭔 상관이 있어 그게. 근데 주가만 밀렸던 거죠. 지금 바닥 대비 기아가 30% 올랐어요. 1월 이후에. 우리는 아쉽게도 현대차지만 현대차도 18% 올라오고 눌린 거예요. 투건 들면 20만 원 갈 상황이야 지금.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또 LG전자 대단하지 않아요? 삼성전기 대단하지 않아요? 1월 이후뿐만 아니라 4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의 매집이. 두산에너빌리티 이번에
지금 살짝 건드려 놓은 상태죠. 응? 2.5% 매집이라고 이게. 두산에너빌리티가. 금융주들 요번에 한번 출렁하겠죠. 얘도 IT지. 얘는 IT 아닌가? 삼성 엔지니어링도 살짝 지금 손 대놓은 상태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이에요. 예전에 놓여져 있던 가격을 삼성 엔지니어링의 가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 주가가 희석이 돼 있으니까. 얘는 지금 21% 매집돼 있어요. 21%. 우리는 다 이런 종목에서 포트를 짜요. 그러니 겁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비중에서 2차 전지 그런 데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교육, 응? 하루에 10,000원꼴이에요. 하루에 10,000원꼴 윤정도 교육 자료까지 10,000원. 그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이런 수익이 응? 윤정도가 지금 말장난하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이거 뭘로 나와요? AI로 나옵니다. 바로 이제 종목 검색기 교육 들어갈 건데 AI에서 나와. 근데 이걸 권해드려? 이거 안 권해드린다니까. 우리가 이런 애들이 문자 사인이 나갔어요. 미래나노텍, 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포스코, 엠텍. 어? 예전에는 문자 사인 나왔어. 이번에도 이수학이 문자 사인 나왔어요. 6, 7천억 하니까 그래도 1조를 넘겼죠. 그리고 이런 애들도 문자 사인 나갈 수 있어요. 교육용으로 1, 2%. 권해드리질 않아. 권해드리지를 않아. 왜? 아니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이런 식으로 다 나와주는데 어?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러다가 2차 전지가 최근 이틀 동안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 벌써 예측을 하는 거지. 뭐를 윤정도의 수식은 벌써 이미 그들이 정점에 달했다는 게 인식이 돼 있으니까. 수익이 목적이시죠? 전화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전화하십시오. 월요일날 당장 여러분들 종목 잘라낼 거 싹 다 잘라내고 대처를 해야 되니까 정리할 거 싹 정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